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새로운 통찰을 갈구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2월 8일 창원에서 진행된 어느 강연의 질의응답 텍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처음 이 텍스트를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좀 평범해 보였거든요. 그 질문 내용이 경남 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거라서 뭐 도로 건설이나 공단 유치 같은 뻔한 지역 행정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런 질의응답이면 경제지표 이야기나 지역 예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런데 몇 문단을 채 넘기기도 전에 갑자기 이야기가 도로 확장이 아니라 인류의 노동의 완전한 종말 그리고 막 5천 년 역사의 비밀 이런 쪽으로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폭발력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건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떻게 각자 도생할 것인가 하는 아주 미시적인 이슈입니다. 네네. 그런데 강연자의 답변은 이 지역 문제를 거시적인 인류 진화 단계랑 직결시켜버립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려요. 와, 출근하는 이유를 뒤엎는다? 진짜 뼈 때리는 말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을 확실히 세워두고 가야겠네요. 단순히 지역 경제 전망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강연자가 2026년을 시대의 변곡점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잖아요. 이 시점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낡은 노동자의 허물을 벗고 세상을 읽어내는 연구원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오늘 해독해 볼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당장 적용할 수 있게 말이죠. 맞습니다. 일단 지역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강연자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남이나 부산이 각자 도생하는 시대는 끝났다. 무조건 뭉쳐서 대광역 체제로 가야 한다고요? 그 주장의 배경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단순한 행정 효율상 때문이 아닙니다. 강연자는 그 이유를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노동시대의 폐막에서 찾고 있어요. 노동시대의 폐막이요? 네, 과거 생각해보면 경남은 기계, 울산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이 물리적인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육체노동 중심이었죠, 확실히. 맞습니다. 물리적 생산 시대에는 지역이 쪼개져 있어도 자기 공장만 잘 돌아가면 생존이 됐어요. 근데 로봇과 AI가 그 생산 라인을 통째로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분산된 공장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물리적인 일을 로봇에게 전부 넘어가니까 인간은 그 다음 단계, 뭐 문화나 교육, 복지, 글로벌 사업 같은 걸로 넘어가야 한다는 논리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걸 약간 동네 상권에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막 골목마다 있던 수제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생산은 거대한 AI 자동화 공장에 전부 외주를 줘버린 상태인 거죠. 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동네 상인들이 전부 모여서 아예 거대한 뭐랄까 글로벌 아이디어 연구단지 같은 걸 통째로 세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네요. 그걸 지역 단위로 확장해보면 텍스트의 논리랑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문화나 교육 같은 고도의 지식 기반 인프라는 동네 단위의 인력이나 자본으로는 절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스케일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거대한 자본, 인재, 에너지가 맹렬하게 응집된 대광역시 스케일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로봇이 흉내낼 수 없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논리죠. 잠깐만요. 근데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로봇이 육체 노동을 대체한다는 건 챗GPT 나왔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거잖아요. 오래된 예측인데 강연자는 왜 하필 지금 2026년이라는 이 시점에 급변하는 몰락을 경고하면서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서서히 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날카로운 지점인데요. 강연자가 경고하는 몰락의 본질은 기술의 발전 속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 기술 속도가 아니라면요? 진짜 위기는 시스템의 변화 속도랑 인간 정체성의 지체 현상, 이 둘 사이의 거대한 충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지체 현상이요? 네, 세상은 이미 로봇이 노동을 전담하는 체제로 훅 넘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여전히 과거의 공장식 육체 노동자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아, 몸은 21세기인데 머리는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로봇 덕분에 잉여 시간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간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회 전체가 붕괴한다는 아주 다급한 경고인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렸다. 와, 이 대목에서 텍스트를 보면 강연자가 엄청 도발적인 진단을 내놓잖아요. 현재 우리 사회를 보고 노동자는 많지만 연구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사회라고 꼬집었어요. 네, 표현이 아주 강렬하죠. 심지어 돈이나 휴가를 가기 위해 일하는 현대의 직장인들을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비판하더라고요. 저도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출근하는데 졸지에 노예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약간 멘붕이랄까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뜨끔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경제학을 넘어서 역사학이랑 인간 정체성 문제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현대판 노예 상태를 설명하려고 강연자가 무려 5,000년 역사를 끌어오거든요. 5천 년이요?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식이라는 건 극소수의 지배계층, 그러니까 사대부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다수 백성은 글도 모르고 그저 육체 노동만 하면서 연명했죠. 그렇죠. 조선시대 생각해보면 양반들만 글을 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드라마틱한 단절이 발생해요. 아, 한글 교육의 대중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한글이라는 엄청나게 직관적인 도구랑 의무 교육 덕분에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남녀노소 전 국민이 고등 지식을 갖추게 된 겁니다. 5,000년간 이어진 지식 독점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와, 5천 년 만에 처음으로 전 국민이 지식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 글을 모르고 밭을 갈던 그 시절의 수동적인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 이게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식은 대중화되었는데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마인드셋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는 걸 짚어낸 거죠.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낡은 이름표를 좀 떼버리고 각자의 소질을 살리는 연구원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근데 제가 또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엑셀에 숫자 입력하고 서류 정리만 주로 하는 평범한 대리라고 가정해보죠. 네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속으로 나는 이제부터 엑셀 연구원이다, 영수증 연구원이다 이렇게 최면을 건다고 제 통장 잔고가 바뀌나요? 아니면 업무가 확 줄어들까요? 이거 그냥 현실 도피적인 자기 최면 아닌가요? 그 의구심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강연자가 말하는 연구원은 명함에 찍히는 명칭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접근법의 문제죠. 접근법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엑셀 작업이나 서류 정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를 옮겨 적는 행위는 노동입니다. 그건 조만간 AI 스캐너가 100% 완벽하게 대체할 영역이에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연구원의 접근법은 뭔가요? 연구원이라면 질문의 칭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가 왜 매주 이 복잡한 서류 정리에 5시간을 버리고 있을까?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우리 팀원들이 더 창의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아, 단순히 처리하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맞아요. 자신이 속한 환경의 모순을 발견하고 더 나은 효율이나 의미를 고민하는 주체로 서는 것. 그게 바로 급변하는 미래에 도태되지 않는 연구원의 본질이라는 게 강연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완전 와닿네요. 엑셀을 치더라도 이 데이터가 대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는 사람과 그냥 빈칸 채우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에 파고들고 더 나은 환경을 모색하는 태도, 그게 바로 연구다. 네, 기계의 부품으로 남지 말고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라는 요구죠. 좋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원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구도조정에서 살아남으려는 개인 생존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진화의 목적지를 글로벌 무대로 훅 확장해버립니다. 이 텍스트의 진짜 묘미가 여기부터죠. 2030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점을 제시하잖아요. 세계가 한국으로 몰려온다고요. 네, 강연자는 부산이나 경남 일대가 세계 해양문화 도시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이 성장을 멈추고 정지해 있는 동안 한국이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생산해서 인류를 이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파격적이었던 게 현재 전 세계,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70%가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어요. 맞아요. 아주 과감한 예측이죠. 솔직히 이 숫자만 보면 너무 심한 국뽕 아닌가 의심도 들었거든요. 전 세계 70%라니 그냥 케이팝 아이돌 노래 가사 따라 부르는 현상을 너무 거창하게 해석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강연자가 주목하는 건 엔터테인먼트 소비 자체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텍스트는 한류를 거대한 인구 이동과 문화적 패권 이동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전조 현상이요? 언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큰 의미인가요? 그럼요. 누군가의 언어, 특히 한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사고방식, 철학,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아,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언어는 일종의 컴퓨터 OS,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철학적 운영체제가 쫙 깔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OS 비유 미쳤네요. 그러니까 지금 K-팝이나 K-드라마는 일종의 화려한 초대장이었고 2030년에 그 초대장을 받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집, 그러니까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막 몰려온다는 거군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전 세계인들이 잔뜩 기대하고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K-팝 칼군 문화, 첨단 스마트폰만 보여주면 끝나는 걸까요? 강연자는 우리가 대체 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세계가 한국에 와서 묻게 될 질문은 이거일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어떤 이념을 배워야 합니까? 이념이요? 기술이 아니라? 네, 최신 기술은 어차피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본주의 한계를 돌파할 이념에 대한 답으로 강연자가 제시한 게 바로 홍익 이념, 홍익 인간입니다. 잠깐만요. 홍익인간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막 학창시절 국사교과서 맨 앞장 단군 신화에서 보던 그 박제된 단어 아니야? 이러실 텐데요. 하하, 그렇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철학 맞습니다. 한반도가 수천 년간 외세에 흡수되지 않은 고유의 힘도 이 이념 때문이라고 텍스트는 말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 치열한 자본주의 전쟁 사회에서 이게 과연 통하는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내고장만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막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강연자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좀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강연자는 이제 기업이 맹목적으로 성장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해요. 그동안 축적한 성장의 힘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진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장과 사업을 아예 분리하는 거네요. 맞아요.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성장과 강연자가 말하는 진정한 사업의 개념이 완벽히 분리되는 걸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철학 같지만 사실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 엄청나게 강조되는 ESG 경영이나 목적지향적 기업 철학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 ESG요. 네, 돈만 쫓는 기업은 결국 퇴출당하고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현상을 한국의 전통 철학인 홍익인간과 연결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세계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현실에서 무슨 의미일까요?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장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텍스트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먹고 살게 다 해줍니다. 라는 구절 혹시 보셨나요? 아, 네. 그 구절 보면서 대체 누가 다 해준다는 거지 싶었거든요. 여기서 강연자는 바르게 살면 잘 살고 틀리게 살면 어려워지는 정법 시대가 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재편을 뜻합니다. 가치,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로움을 창출하면 부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스템으로 세상에 0.1mm의 오차도 없이 재편되었다는 통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착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가치를 주면 돈은 알아서 굴러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돈을 줬지 말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회를 이롭게 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삶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이타적인 철학이 결국 가장 고도화된 생존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엄청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남 통합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로봇의 등장, 5천년 만에 깨어난 지식인의 정체성, 그리고 홍익인간을 무기로 한 글로벌 패권 이야기까지 왔어요. 네,
정말 깊고 넓은 통찰이 담긴 텍스트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니터 앞에서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지식과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팀, 우리 회사, 더 나아가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원입니까? 작은 시각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죠. 맞습니다. 강연자가 말한 2026년의 변곡점은 무슨 거창한 국가정책 브리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여러분의 마인드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로움을 줄 수 있을지 질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로봇이 육체 노동을 대신하고 우리 모두가 홍익을 실천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노동이 완전히 사라진 미래가 온다면 그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복잡한 문제를 내 손으로 기꺼이 해결해주고 사회에 선명한 이로움을 남길 수 있는 그 묵직한 책임감,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 그 텅 빈 무대 위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연구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에 띄워보내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깊이 고민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